안녕하세요. 성공여고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쭉 흐름 중에서 하상주, 춘추전국시대, 진한, 위신남북조, 수당, 송하고 원, 몽골의 원나라 한 다음 이 등장하는 명나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세 개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국사에 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명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홍무제, 그 다음에 영락제 때 정화의 원정, 신종 때 장거정, 개혁, 신종의 개혁, 장거정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신종. 자, 명나라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나라 초기에는 엄청 상승세예요. 나라 초기에는 이렇게 건국하고 나라가 쭉 성장하죠. 국군이 쭉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명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홍무제입니다. 홍무제가 명나라에서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고 우리 교과서로는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무제. 여기 120페이지 명예건국의 홍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무제 같은 경우는 이 명나라 전이 원나라였죠. 원나라를 몰아내고 몽골족을 북쪽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그 뒤 홍무제의 아들인 영락제 때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 때 대규모 함대를 해외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정화의 원정입니다. 정화는 수능에도 엄청 자주 나오고 수능에 자주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의 원정이 명나라 두 번째 키워드고 우리 교과서 122,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화 123페이지에 밑에 정화의 원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사건은 북로남외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몽골족의 한 부족인 오이라트 부족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해 와서 명나라를 북쪽에서부터 공격하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도적대들이 와서 해안가를 약탈해 가요. 그래서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북로남해 현상으로 명나라가 주춤할 때 이 명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명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종입니다. 신종. 신종 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했어요. 장거정. 우리 뒤에서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장거정의 개혁. 이 장거정의 개혁이 명나라의 세 번째 중요 키워드입니다. 세 가지, 홍무제, 정화의 원정, 장거정의 기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명나라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장거정이 개혁을 했으나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할 때 설명했었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너무 많은 국력과 너무 많은 돈을 소비했고 그래서 쭉 쇠퇴하다가 결국 이자성의 난으로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 우리 신세기에도 이자성이 나오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렇게 내부 분열,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차근차근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큰 주제를 추측으로. 자, 지금까지 우리 조선시대부터 해와서 알겠지만 1학기 때부터 우리 역사를 같이 공부해와서 알겠지만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보는데 그 이유는 역사는 흐름을 알면 정말 쉬워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흐름을 보면 되는데 명나라 정치에서 첫 번째 봐야 할 사람은 명나라를 세운 사람,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입니다.
홍무제. 이 홍무제는 이름 주원장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홍무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구걸하러 다니는 승려가 됐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홍건적의 난에 가담하면서 명나라 황제까지 된 인물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홍무제는 몽골족이 오랫동안 다스리던 전에 원나라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들의 다시 나라를 만들면서 한족들의 왕조를 다시 세우면서 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홍무제가 할 일 첫 번째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중앙 집권,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야 됐었어요. 1.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고 했고, 중앙 권력을 구축하려고 했고, 그리고 몽골족에 의해서 지금까지 중국 땅을 뺏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막 일본 이름 쓰고 그랬던 것처럼 몽골족에 의해서 수탈됐던 한족들의 전통 문화를 부흥해야 됐었어요. 한족의 전통 부흥.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으로 이렇게 많이 지친 농촌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3. 농촌 질서 회복. 자, 홍무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홍무제의 업적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홍무제는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해요. 그래서 재상제도를 아예 없앱니다. 재상제도 폐지. 재상제도를 아예 없애요. 원래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재상이 있어서 여러 일도 처리하고 그렇게 해요.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각 밑으로 각부 장관이 있고 그렇듯이, 그런데 재상이 있어서 여러 일을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상을 없애버리고 모든 일을 황제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황제권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한족의 전통 부흥. 이 한족들의 전통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유학을 발전시키는데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합니다. 성리학의 관학화.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관학화라는 거 국가의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만들고, 또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과거제도도 봐요. 과거제 부활. 원나라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과거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유학을 알리기 위해 유교라고 6가지 유교적 규범을 반포합니다. 유교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만들면서 이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조선 때 태종 때 이방원이 이렇게 호패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토지조사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국가 초기에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만들어요. 호적은 인구조사할 때 쓰는 거.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 누가 어디 살기 위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토지대장을 어린 도책, 그리고 호족대장, 조세대장을 부역황책. 이 부역황책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족을 조사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홍무제의 업적이에요. 자, 그럼 홍무제의 업적 다시 볼까요? 재상제도 폐지, 동그라미 치면서 볼게요. 빨간색으로. 재상제도 폐지, 그리고 한족의 전통문화 부흥으로 성리학의 관학화, 과거제 부활, 유교도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토지대장, 어린도책, 부역광책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정도 홍무제의 업적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홍무제, 다음은 영락제입니다. 근데 영락제는
홍무제의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야. 한족은 장자가 계승하는데 장남이 아니에요. 영락제는 즉 정변을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이방원처럼. 그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는데, 정난의 변. 홍무제는 원래 장자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했어요. 보통 장자가 황제가 되고 나머지 동생들, 황제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 사람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성계가 왕이었으면은 이성계의 장자한테 왕을 시키고 그 다음 왕을 세자로서 왕을 시키고, 이성계의 장자의 동생들, 뭐 이방원이라든지 다른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한테는 경기도, 전라도 그렇게 지방을 맡기는 게 한족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락제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홍무제가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베이징을 맡겨요. 영락제한테 베이징을 맡기는데, 이 홍무제의 장남의 아들, 홍무제 장남이 있었고 장남의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락제의 조카죠. 영락제의 조카가 황제가 되는데, 이 영락제의 조카 주변의 신하들이, 미안해요. 영락제의 조카의 신하들이, 주변의 신하들이 이 영락제가 위험하니까, 삼촌이 위험하니까 삼촌을 먼저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영락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없애요. 우리나라에서 세조 단종처럼 조카를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이게 정난의 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영락제는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한 왕이에요.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한 왕이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영락제는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어요. 자, 내부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제는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해서 친히 몽골 원정을 가기도 하고 정화의 원정을 가기도 합니다. 정화의 원정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배였어요. 이 정화 원정에서 사용한 배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크기였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배에 27,000명 정도가 탔대요. 이때 당시에 이만한 배를 만들었던 엄청난 거죠. 여기에 외교관, 통역관, 천문학자 다 타고 의사만 180명이 탔대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는 배가 서양의 콜럼버스의 배인데, 콜럼버스의 배는 정화 원정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정화 원정보다 80년이나 뒤죠. 그리고 콜럼버스의 배는 신항로 개척대라 목적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무역할 나라도 늘리고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약탈적인 목적이 강했어요. 근데 정화의 원정은 조공 질서를 확대하고 이 중국이 주변국들한테 자기네를 형님으로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공관계를 바라는 그런 게 정화의 항해 원정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조공 오기를 바랬고, 조공은 그 나라의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특산물을 내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산물을 갖다 주면은 그거에 막 몇 배 되게 답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 질서는 주변국한테 단순히 형님으로 인정받기 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장거정에 관한 장거정이 아니라 정화의 항해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화의 원정 때 중국의 그런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123페이지에 여기 밑에 정화의 항해 우리 활동하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명나라였지만 이 이후에 북로남해라고 해서 북쪽에서는 오이라트족이, 남쪽으로는 외국 일본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국방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서양 배들이 물건을 사려고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한테 차를 팔고 비단을 팔고 은을 많이 벌어들여요. 그래서 세금을 은으로 거둔 게 바로 장거정의 개혁입니다. 교과서 130페이지 여기 1조 편법. 장거적은 세금 제도 개혁을 위해서 세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해 조사하고 세금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1조 편법이고, 1조 편법은 또 수십 가지 되는 세금을 한 가지 은으로 거두려고 해요. 마치 우리나라 왜 대동법처럼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많은 많은 폐단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장거정은 이 국가가 쇠퇴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명나라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명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히 쇠약해지게 되죠. 그 후 후금이 건국되고, 우리 조선할 때 배웠던 것처럼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자겸의 난 이후에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명나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